서툰 글솜씨지만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안의 권력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우리 장남이 먼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편도 그 모습이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체념을 한 건지 순응하며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결혼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너무 사랑했고 연애도 꽤 길게 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했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대뜸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첫째가 먼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엄연히 집안 내에 위계 서열이 있는 법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어딨니? 결혼이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연애를 충분히 즐기다가 천천히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는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았지만 결혼을 무기한 연기해야 했어요. 여자친구조차 없는 아주버님이 언제 결혼할지 어떻게 알아요? 남편과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저는 믿지 않았던 종교의 신을 마음속에 품으며 제발 아주버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괜찮은 친구들을 몇 명 소개시켜주기도 했네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눈이 높으신지 매번 퇴짜를 놓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이상형은 키 170cm 이상의 마른 몸매에 얼굴은 연예인 누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나요? 어쩌면 아주버님이 결혼할 확률은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반가운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고 늘씬하신 분인 거예요. 속으로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났지 싶었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잘된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어요. 저 못지않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를 만나신 것 같았어요. 애가 어찌나 예쁘고 싹싹한지 우리 장남이랑 천생연분 같더라니까. 신부 수업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손색이 없더라고. 일단 여자친구가 생기니 그 뒤의 단계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그 후로 저희도 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결혼하라고 하시겠지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정말로 아주버님 먼저 결혼하고 저희가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서열과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연속으로 아들 둘이 결혼한 덕분에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둘이나 생긴 셈이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결혼도 하고 출발을 같이 하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구매하는 과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 저희 부부끼리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야 했고 그걸로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님네는 저희 옆 동네에 30평대 아파트에 매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축이라 비싸다고 들어서 금방 포기했던 곳이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형님네 친정 속에서 도움을 좀 주셨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저 스스로가 한심해 보여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각자 집에서 집들이를 한 후에 형님과 단둘이 가볍게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넓은 평수로 신혼 시작하셨으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더라. 30평대로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집 넣고 살다 보니 이것도 좀 좁게 느껴져. 나중에는 40평대로 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야. 40평대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친정에서 도움을 좀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형님은 제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마치 거짓말을 했을 때의 행동과 말투였다고 해야 할까요? 대충 다른 주제로 대화를 넘기려는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형님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대출 받아서 매매하신 거예요? 저희는 영끌이라 매달 대출이자 갚기 바빠요. 다 비슷한 상황이지. 형님네도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 우린 대출은 없어. 워낙 빚지는 걸 싫어해서. 그럼 어떻게 집을 사셨어요? 그냥 좀 어머님이 지원을 해주셨어. 저희 시어머니가요? 5억 정도? 아, 그러셨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도 집 못 샀지. 그런데 어머님이 동선에는 얼마 주셨어? 비슷하게 주시지 않았어? 저희는 그냥 그 돈이면 30평대 매매하고도 남을 텐데 왜 좁은 데서 사는지 궁금하긴 했어. 저희는 사실 받은 게 없어요. 형님네 5억 지원해 주신 것도 처음 알았네요. 아, 그래?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나는 당연히 양쪽에 주신 줄 알았지.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셨을 거라 생각해서. 형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시잖아요. 항상 장남이 우선인 거. 그래, 나는 그거 단순히 지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겠지. 장남이니까 책임감도 막중할 테고 어머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더 많으니까 대가 없는 호의는 없는 법이잖아? 그렇긴 하죠. 나는 오히려 덜 받고 시집살이 없는 편이 낫겠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우리는 지원을 받았으니까 족쇄가 생긴 셈이지 뭐. 아무튼 좋게 생각하자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형님은 당황하셨는지 대충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아무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머릿속에 5억이라는 단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5억이라니.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면 30평대 아파트를 충분히 매매하고도 남을 돈인데 왜 저희에게는 비밀로 한 걸까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한 시기에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님네에 5억을 선뜻 주셨다는 게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집 구하기 너무 힘들고 돈이 부족하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원래 젊은 부부는 어렵게 시작해야 추억도 많이 생기는 법이야. 하시며 지금 너희 정도면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형님네에게 5억을 쥐어주고 집을 사라고 하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편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고 마음이 더 가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 또한 저희가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 서운하다는 거 잘 알아요. 당연히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자연스레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형님과 아주버님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다 같이 모이면 언제나 아주버님에게
우리 창남은 뭐가 먹고 싶으실까? 하며 물어보셨고 제 남편에게는 뭐가 먹고 싶냐고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장남인 아주버님보다 둘째인 남편이 더 점잖고 성숙한 게 신기했는데 자란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형님이 일어나서 제가 할게요 어머님 하고 거들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말리셨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하니? 됐으니까 앉아 있어라. 소파에 앉아 있으라니까. 그러면 형님은 멀뚱히 서 있다가 조심스레 소파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때 제가 혼자 가만히 있기 좀 뭐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저에게 고무장갑을 벗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거지거리가 좀 많을 텐데 괜찮겠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는 제 담당이 되었고 대가족의 설거지를 하느라 과일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은 이미 아주버님이 배불리 먹고 제 몫은 남겨주지도 않더라고요. 서럽기보다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5억까지 준 형님을 불편해하시고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은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막 굴리시는 걸까? 제가 너무 편한 탓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늘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나는 첫째 며느리보다 둘째 며느리가 훨씬 편하고 좋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저를 더 예뻐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걸 성공했구나 싶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첫째 며느리보다 제가 더 호구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었어요. 형님은 중견기업의 비서로 일하느라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더라고요. 대표님이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해야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저는 나름 칼퇴를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지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퇴근을 할 때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창조림을 좀 많이 했거든. 와서 2통 가져가고 1통은 첫째네 전달 좀 해줘. 가서 보면 항상 형님네에 줄 통이 더 컸고 예쁘게 보자기까지 싸서 이름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잘한 심부름은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멀리 여행을 갔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님. 우리 조만간 여행을 갈 거니 숙소 좀 예약해다오. 이왕이면 시장 근처면 좋고 방이 여러 개면 더 좋아. 이상한 민방 예약하지 말고 좀 그럴싸한 곳으로. 알겠지? 어머님, 제가 지금 밖이라서 숙소를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핸드폰은 가져갔을 것 아니니 그걸로 알아보면 되지.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것저것 알아볼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요. 혹시 형님한테 부탁하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이라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바쁘잖니. 이런 일로 전화까지 해서 부탁하는 것 좀 그래. 아무튼 좀 알아봐줘.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오늘 알아보고 내일 예약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 아참, 너희도 시간 되면 같이 여행 가자. 친척들이랑 다 같이 갈 거거든? 그때 시간 비워놔라. 거기까지 가는데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약하고 구매하고 배달시켜드리는 데에 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차마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일일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점점 과해지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조심스레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와 끝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형님네에 전화를 거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절대로 부탁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빚을 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셨는데요.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기 방 있지. 옷방으로 쓰지 말고 싹 다 치운 후에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넣고 옷장 하나 짜넣어라. 지금은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잘 곳이 마땅치 않잖니. 그리고 에어컨도 하나 달아줘. 여름에는 아주 덥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퀸 사이즈보다는 킹 사이즈가 나으려나? 아무래도 침대는 큰 게 좋겠지. 저 방에 그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 안 들어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겠구만. 지금이야 뭐 가끔 와서 하루 이틀 묵다 가지만 나중에 내가 여기서 살게 되면 번듯한 침대 정도는 있어야 편하게 자지. 나중에 여기서 사신다고요? 그래. 우리도 이리저리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집을 비워줘야 할 판이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날 모시고 살아야지. 그럼 누가 모시고 사니? 너도 조만간 애 낳으면 내가 봐주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너도 좋지? 너도 나랑 있는 거 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도 부지런히 모아서 30평대로 이사가. 그래야 다 같이 편하게 살지. 애들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고 살기에는 20평대는 너무 좁잖니. 그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5억 해주셨다면서요? 어? 형님한테 들었어요. 아주버님 댁에 집 사라고 5억 해주셨다고. 아, 그거 걔네가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정작 어머님은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그거야 전세가 편하니까. 너희 애 낳으면 내가 봐주러 오고 같이 살아야 되잖니.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뭐하러 내 집 마련을 해?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나름 친해지고 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형님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졌다고요. 도와달라고 하니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서지. 그건 솔직히 너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잖니. 장남 역할을 잘 하라는 의미로 주는 거지. 솔직히 형님이 첫째 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님은 저한테 더 의지를 하시잖아요. 그거야 네가 더 편하니까. 편한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첫째네보다 너희가 덜 바쁜 건 사실이잖아. 걔네야 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나 있겠니? 저도 위계서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계서열과 차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형님 집이 더 크고 방도 많잖아요. 저희 집 좁다고 하시면서 왜 저희 집에서 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래요. 차별? 뭔 차별? 내가 너를 차별했다고? 따지고 보면 나한테 더 섭섭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첫째 며느리지. 너랑 나 단둘이 만나는 거 첫째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막말로 내가 첫째랑 둘째한테 주는 애정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이 부분은 첫째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거고 저 부분은 둘째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딱딱 맞춰서 생각을 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너한테 더 서운하다. 아무리 애정을 주면 뭐래. 속으로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서운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저에게 말도 섞지 않으셨고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잖아요.
괜히 집안 분위기 제가 망치는 것보다야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사과를 먼저 하게 됐어요. 저희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랑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분위기가 좀 예전보다는 어색해 보여서. 원래 둘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랬잖아. 요즘에는 통 집에 오시질 않네. 당신은 알고 있었어? 뭘? 어머님이 아주버님네 집 사라고 5억 지원해 주신 거. 뭐? 5억이나? 몰랐구나.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형님이 나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 형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한테도 지원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당황을 하시더라.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나도 솔직히 서운해서 그 감정을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우리 옷방에 퀸사이즈 침대를 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사시는 집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시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형님네 지원해 주신 게 생각나서 울컥하는 마음에 5억 얘기를 꺼내다가 서로 말다툼을 좀 했어. 아직까지 나한테 화나 계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당신이 대충은 알고 있을 줄 알았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 그런 말 했겠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니까. 아무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최대한 내색하지 말고, 어? 글쎄, 이번 가족 모임에서 나도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네. 제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명절이었어요. 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가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드렸죠. 어쨌든 며느리인 제가 대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굽신거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도 서서히 화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키위 깎았어요. 드셔보세요. 뭘 이런 걸 사왔어? 키위를 보니 어머님이 생각나서요. 맛은 있네. 맛있죠?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세요. 이제는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없니? 그때는 버럭하더니. 그때는 죄송했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라. 그래, 서운할 수도 있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꽃 첫째 내올 테니까 미리 상 좀 차릴까? 네, 그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저 묵묵히 있었어요. 잠시 후 아주버님 부부가 오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좋으셨는지 술도 한 잔씩 드시더라고요. 제 남편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잡으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형제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형제간의 우애, 그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의 기둥은 바로 장남 아니겠니?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가진 재산은 일단 장남에게 줄 생각이고 그걸 둘째도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 믿는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둘째도 잘 되는 법이니 둘째 너는 형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물심양면 돕는 걸 우선을 하고 형이 하는 말 잘 듣고 무조건 형이 시키는 대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픽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남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실성한 듯한 소리였어요. 왜 그러냐고, 많이 취했냐고 했더니
남편이 교자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치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 순간 정막이 흘렀고 저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마실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제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둘째야, 너 술 많이 마셨니? 하나도 안 취했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나더러 이제는 형 보필까지 하란 말이에요? 집사라고 5억이나 줘놓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어려울 때 도우라고? 내가 왜요?